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지난 시간에 좀 남은 거 보여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전체를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객체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항공기, 선박 등이 소위 재산세 과세 객체가 될 텐데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거에서 토지를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분류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0.07%짜리가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염터라고 해서 0.2% 염정과 터미널 부지가 있었고요. 4% 장실해지죠.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게 4%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차운원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요, 차고용 토지, 운전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을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매길 때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개별 필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까지 다 묶어서 과세 표준을 삼고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끼리 다 묶어서 과세 표준을 잡는 방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유약공제 전대 중 제일 어려운 파트,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할 때 맨날 헷갈리는 것이 무사대주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사대주, 무상의 이용권, 사치성 재산, 대수선, 그리고 주택조합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부분이고, 자, 지금 이제, 지금 재산세, 과세, 객체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워요. 자,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해서, 자, 국가 지자체가 어떤 재산을 유료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정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연부 취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국가 지자체에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자, 대신 사용권을 얻은 경우, 요거, 유상의 이용권,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됐듯이 이때 재산세도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지라는 개념, 제방 중에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제보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전답과수원 대지에서 민통선 케이스라고 기억을 해달라. 이것도 재산세 과세 대상. 그리고 좀 문제 어렵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재산세 부과에 해당 연도 철거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에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대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대지에서 요거는 이제 문맥이 키워드인데 대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철거하기로 한 주택이나 건물이라는 부분, 자, 건물 부분은 비과세가 된다 해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얘기.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에서 이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은 별골 고고고에서 별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등을 예시로 하죠. 하여튼 제일 어려운 문제가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재산세 과세 대상 관련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디 볼까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 이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얘기 하나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었고요. 자, 재산세 부과에 해당 연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인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재산세액의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하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세율은 거의 다 외우셨어요. 자, 과세 표준, 시칠, 시류.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하고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국외판법 공검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대응해서 판의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돼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고요.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된 가액 또는 변경 후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이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을 소위 시가 표준액,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세법에서 국세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까다로웠던 주제 시7, 시6, 그리고 요거 얘기할 때는 항상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하는 게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는 것은 단일 세율만 기억을 해 주십사. 그래서 0.07% 적용했던 것이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적용했던 게 염전과 터미널 부지, 그리고 4%가 골프장용 토지, 장장장장해서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리고 별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택 중에서 별장이라는 것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별장을 제외한 고급 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장장장장했던 4%가 되게 될 것이고, 가장 낮은 세율 하면 0.07% 적용했던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전체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초과 누진 세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율의 적용 방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대로 가는 거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별로 세율을 적용을 한다. 별도 합산 또는 종합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이 출제 포인트죠. 주택은 주택별로 어떻다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합쳐서 과세 표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주택 단위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논의의 포인트. 한편 이 주택에 관련해서 합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별 얘기는 아니고요. 주택 단위로 세금을 정한다. 그래서 혹시 이 주택이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으면 일단 주택 단위로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그걸 나중에 납세 의무자 얘기할 때 안분 계산하게 된다. 또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이 하나의 주택으로 세트가 될 텐데 이게 달리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얘는 일단 하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결정을 하고 역시 안분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간단한 주제, 주택별로 적용을 하게 된다. 마치 분리과세 대상 토지처럼 주택별로 재산세율을 적용을 한다. 세부담 상한 종부세 할 때 같은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제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1.5배. 이건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요. 주택에 관해서는 3억과 6억이라고 하는 이 구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바로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요거 이제 옛날에 괄호넣기 문제도 구성이 됐고 29회 때인가요? 요거 이제 150%, 100분의 150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사. 그럼 이 파트를 가시게 되면은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일 세율을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별로 어떻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주제가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1.5배까지 전년도 대비 1.5배까지만 세금을 때릴 수가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주택은 3억, 6억이라는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됩니다. 이 비교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원시 취득은요 2.8%라고 되어 있고 유상승계 취득 1, 2, 3%에서 6억과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갔었죠. 1%, 2%, 3%에서 6억 이하가 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2%, 그다음에 9억 초과인 주택은 3%, 농지 3%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무상승계치득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비영리 사업자 역시 2.8% 증여 등을 받았을 때 공유물 등의 분할은 2.3%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외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개지과라고 하는 거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 같은 경우는요. 그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환상이 분분해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의 증가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그 세율을 적용하고요.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면적의 증가가 있는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취득세 세율,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건 좀 그랬었고요. 다 0.2%는 변함이 없게 될 것인데 바로 지역권 하나 꼭 기억해 달라고.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게 전세금의 0.2%, 월 임대차 금액의 0.2%.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됐었고 아마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요역지 가액의 0.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율을 보셨고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이제 세부담 상한까지 보셨고요. 자, 납세 의무자라는 주제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었죠. 자, 사실상 소유자가 어떻다?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었고 사실상 소유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해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다. 수탁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신탁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명의인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요거 하나 꼭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우리 신탁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신탁,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켜서 위탁, 학계론 할 때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 등을 구분하는 것도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골치가 아팠어요.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6월 1일 현재 그럼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정말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이거 알 수 없는 거는 과세 관청 입장에서 알 수 없을 때 이때 바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게 된다. 사실상의 종종재산인데 개인명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석을 하죠. 좀 어려웠던 거 출제 포인트. 주된 상속자, 상속인에 있어서 상속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된 상속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럼 좀 어려울 수 있고 한때 유행했던 거 매수 계약자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직 등기 넘겨받기 전이다. 그러면 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수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땅 팔기 전에 등기해주기 전에 먼저 돈을 받는 것을 땡겨받는 것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선수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준공검사가 안 돼서 등기를 못 해준 경우로서 선수금 받고 무상의 이용권을 교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채비지 보류지.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채비지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바로 지금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 계획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비지 보류지 모두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어떤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등기 자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 얘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재산세 보통징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징수와 신고납부의 차이, 우리 앞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신고납부의 대상이 되게 되죠. 신고납부에서 파생됐던 개념이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리고 출제 이슈가 됐던 게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납부만 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나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고 납부와 관련한 개념이 될 테고요. 보통징수와 주로 관련되는 개념은 소멸시효 같은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되죠. 우리 앞에서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취납시제라고 해서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이 있거나 시효 완성이 있거나 또는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 이때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통징수랑 관련되는 개념이 가산금이라는 개념 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가산금은 3% 이런 식으로 갔는데 외울 수가 없었고요.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30만 원, 지방세 경우 30만 원 미만이던가요? 예, 그러면 이때 중가산금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이제 조세 총론 파트에서 다뤄진 주제고요. 이 보통징수 문제는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고 종부세라는 세목에서도 보통징수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부가권자 지자체가 그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지방세는 공통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쟁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 나와도 답 안 되는 지문 중에 전형이 될 것이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한다. 앞에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도 있었고요. 별도 합산도 있었고요.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게 되는데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어떤 사람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도 있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도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납세 고지서로 발부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외 재산에 대해서는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요.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제 틀리게 나오더라도요. 거의 캐치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세지 하나 체크해서 과했었고요. 소액부징수 2,000원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재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 시험 항범주에서 소액부징수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로는 재산세라고 하는 거
자, C7, C6에서 과세 표준 잡아봤었고요. 거기다 세율을 곱해 보니까 2,000원 미만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의 구성은 되는데 거의 의미는 없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가 바로 납기라고 하는 거,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것이 납기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자, 건축물부는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부는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거의 문제가 주택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번 2분의 1을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 2분의 1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자, 지금 주택분 재산세에서 납부할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숫자들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 선박이 있는데 그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멀리서 보니까 건물이 먼저 보입니까? 토지가 먼저 보입니까? 했을 때 건물이 먼저 보이니까 건물분 재산세 7월 31일까지 부과 징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토지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반 이렇게 가는 건데 출제 포인트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미리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납기가 정해지는 경우 있다. 그럼 이제 장난칠 때 건물분 재산세를 낼 수는 없어요. 건물분 재산세는 어차피 7월 31일까지 내는 거니까 틀리게 못 내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7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토지는 일괄적으로 9월 30일까지 주택분만 애매했던 건데 원래 반반인데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자 이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분납이라고 해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작년까지는 5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분납이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재산세가 있고요. 종부세가 있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실제 분납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영역은 주로 재산세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단 법정 개정 때문에 체크를 하긴 하는데 지금 전에 500에서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2개월 내 분납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50 초과, 그 다음에 지금 500 이하가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고요. 500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게 되면 기준점이 1,000만 원이 되게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산세에서 분납은 그렇게 중요 포인트는 안 되고요. 주로 시험 문제에서 재산세에서는 물납이라는 주제가 주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유는 분납은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낼 만한 게 많아요.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에 대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유력한 출제 영역. 그래서 재산세 물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다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1,000만 원은 오히려 뭐 큰 이슈가 안 되고, 자, 물납은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에, 자, 우리 문제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성남시에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성남시에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다는 전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만으로 다 물납을 경우에 따라서 허가될 수 있다 해서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물납 신청 보겠습니다. 자, 시장 군수청에게 물납 신청을 합니다. 10일 전 이런 것들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변경 신청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엽기적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변경 신청이 출제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두자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물납 신청을 했던 사안에서 불허가 결정이 있게 된다. 그러면 다시 꼭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변경 허가가 떨어지면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처음에 물납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변경 허가도 가능하다. 좀 특이했던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출제 이슈는요. 바로 물납을 허가할 때 그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의미상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시가 표준액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이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관련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그 부동산의 시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된다서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 허가 신청을 해서 물납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물납이 가능하고요. 그때 이 물납하는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물납 하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 신탁에 있어서 아까 어떤 재산을 신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에 지금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해서 뭔 소리인지 알 거 없고요.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벌써 6, 7년, 7, 8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뭐라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원칙은 보시면 안 돼. 여기는 쫓아가시면 너무 어려워지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나왔던 주연 출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납세 고지 등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요. 실질적인 출제 이슈라고 하는 게 납기. 그래서 주택뿐만 갑니다. 원래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납부할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납세제는요, 부동산의 소재지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납,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250 초과하게 되면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250 초과 500 이하가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 초과하면 납세할 금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물납.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고요. 변경 허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논의의 전제, 물납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바로 자, 물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주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바로 자 보통 징수와 관련한 주제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뒤에 가십시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는 누가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런 것도요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당하고요 뒤쪽에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알공확사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좀 어려운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과세 표준이 C6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될 텐데 별장만 4%고요. 나머지는 초과 누진세율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플러스 주거용 건축물을 묶어서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 주택을 단위로 해서 세산세액을 일단 계산해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들이 어떤 지분에 따라서 안분해서 그 재산 납세 의무가 각각의 자에게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 이건 이제 2번은 몰라도 돼. 포인트가 안 돼요. 해서 자 일단 알공 확사 관련해서 1번 답을 뽑아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까요?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니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다? 사용자가 납부할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가액입니다. 가액. 이게 어려웠다 해서 이거 고칠 필요는 없어요. 가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 겁나 어렵게 뽑았어. 근데 답은 아주 쉽게 뽑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우리가 이제 외워가다 보면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다 보니까 답은 항상 쉽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 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땐 틀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이 아니라 가액 비율 이렇게 가야겠고요. 3번 자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경우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도 계약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 등기만 넘겨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자, 이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않을 때 이때는 종중이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자 무슨 전주시 충무공파 종중 땅이야.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종중 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경우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할 걸 갑자기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연장자 이런 얘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알공확사라고 해서 중간 내경우 제일 끄트머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수탁자 있었고요.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다루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주된 상속자는 연장자가 되게 될 것이 지분이 높은 자가 되겠고 그 중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렸구나.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은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2번 요 답이 됐나요? 위탁자라고 해서 신탁 재산은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3번 국가가 선수금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매수계약자라는 의미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사업 시행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도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자, 그다음에 알 수 없을 때 나와 있죠. R0 들어가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읽어가실 때 점점 이 뒤에부터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특히 2번 같은 거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신탁 재산은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해서 7년차의 세 번째 나왔던 문제네요. 자, 5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해버린 매도인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1일 날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유 토지에 있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세 번째, 자, 위탁자. 틀렸죠? 끝머리 바로 가셔야 돼. 수탁자라고 하는 거. 요거 납세 의무자 아니지요. 이 아이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리을번에, 자, 종전 토지 소유자. 틀렸죠? 이것도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중간에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해가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뒤만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만 계속 수탁자라든가 또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매수 계약 이런 것들을 외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익히는 지문이 있고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했던 문제 같은데요. 자, 일단은 매도인은 납세 의무자 아니고요. 자, 지분권자 납세 의무자, 위탁자는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 등에 있어서는 또는 이건 이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이건 사업 시행자 해서 지금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 고르셔서 기어,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26회 16번 문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공유재산 끄트머리 뭐가 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 그냥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 최대한 끊어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 시간 배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부귀속이 분명치하지 않아서 확사죠. 그 사용자가 어떻다? 납부할 의무가 있대서 알공 확사,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라고 하는 거. 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라고 하는, 아까 이제 매도인에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상의 종중재산, 요것도 알자,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 하면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되게 된다. 그리고 자, 지분이 큰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바로 주된 상속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 그럼 일단 미리 답 외워서 주된 상속자의 정의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큰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가 납세 의무자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네. 그래서 납세 의무자 관련 문제가요.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네 문제 해서 회차를 가지고 보니까요. 이게 문제야. 24회 때, 25회 때, 26회 때, 28회 때 등 해서 납세 의무자는 7년 4번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가실 때 문장들이 호흡이 길어서 상당히 버거워요. 자, 가능하면 끊어서 외우셔야 돼. 의미를 새기지 마시고 그냥 그 단어들에 익숙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대강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2018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납기와 관련 주택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미리 그게 선입관 가지고 가셔야 돼. 건물부는요, 7월 31일까지 부가징수가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토지는 9월 30일이죠? 9월 30일까지 납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7월 31일까지인데 의미가 없고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는 거. 주택분 재산세 기본적으로 반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납부월세기 2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이때는 자, 언제까지? 자,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재산세와 부가징수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주택분 재산세가 출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고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어려워요. 주택분 재산세 원래 7월 31일까지 2분의 1, 9월 30일까지 2분의 1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주택분 재산세 납부월세기 20만 원 이하가 되면 자 7월 31일까지 부가징수할 수 있다. 물납하려면 물납을 신청해야 된다. 날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도 세 문제에서 네 문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토시 바꿔치면서까지 내지 않더라도 낼 게 대단히 많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건물분 재산세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반은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칙이라고 이게 20만 원 초과라고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반반 이렇게 갈 테고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3번 끝머리 같이 볼까요?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얼마? 1,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살붙이면 그 관할구역 안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이게 틀렸구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어떤 납세 의무자 성남시에서 지방세,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성남과 서울에 두 개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성남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시 가겠습니다. 물납이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1,000만 원 초과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그때, 자, 이 부동산의 가액이라는 것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고 하는 것.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고 하는 것.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고 하는 것. 요렇게 가게 되죠. 다시 갑시다.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그래서 자, 요거 틀리게 뽑았나요? 지자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서 물납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문세에게 신청해야 된다. 날짜 이런 것들을 비우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 원을 초과해서 분납하고자 할 때 바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서 포인트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250 초과하면 분납. 근데 분납이 포인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은 물납, 다시 1,000만 원 초과, 두 번째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나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물납 갖고 답을 뽑았어요. 포인트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지방세 부과의 재산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100만 원일 때, 자, 반반이죠. 20만 원 초과는 반반이라고 하는 거. 20만 원 이하일 때만 어떻다.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리게 뽑아냈나요? 해서 맨날 그래 그냥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저 납기 얘기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는 거. 자,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주택분 재산세 납기만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답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나오면 납기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바로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는 것을 쟁점으로 구성이 되게 되죠. 2번요. 자, 고지서 발급 5일 전까지 발급 전혀 중요치 않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부한다. 큰 의미 없고요. 4번 재산세 끄트머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게 될 것인데 지금 이제 논의할 쟁점 보통 징수는 재산세가 중심이고요. 나중에 종부세도 보통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 해서 그래서 종부세는 오히려 신고 납부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예외적인 항목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그래서 하나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납기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주택분 재산세, 뭐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주택분 재산세라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각각 2분의 1씩인데 하나는 7월 31일까지, 하나는 9월 30일까지인데 뒤에서 10월 31일까지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일 때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요것도 틀리게 뽑아냈죠. 토지분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반의 문제 아니죠. 건물 먼저 7월 30일까지 토지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고를 떠나서 바로 9월 30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 기준을 현재 알 수 없는 경우 나와 있죠. 공부상 소유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알공확사라고 해서 요건 여기서 답이 됐나요? 아까 납세 의무자 가지고요. 무려 4문제나 나왔었고요. 하나 더 또 답으로 뽑아내서 알공확사라고 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을 초과하는 경우 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납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편집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납부세액이 250을 초과하면 어떻다 분납해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법이 이제 개정된 과정에서 자, 분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건 편집을 제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자, 재산세 분납이라고 하는 거 납부할세액이 25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령 개정되고 나서 제가 수정하다가 잘못 옳게 수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문제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4번을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가 법이 다 개정되죠. 다시요.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예, 죄송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이 맞네. 그래서 이게 5번 지문이 법령 개정 때문에 수정됐었고 알공 확사. 그래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라고 해서 4번이 틀렸었네요.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알공 확사 해서 어머니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냥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 맞네 딱 이렇게 했는데 다 아닌 이 지랄을 해놨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문제의 답은 이제 분납을 가지고 하나 구성을 했고요. 어쨌든 분납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물납 다시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나서 바로 앞으로 남아있는 쟁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자, 분납도 한번 답이 됐구나. 자, 그 다음 이슈 검토될 거. 자, 물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옳은 표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만약 가능하다면 성남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가 있다. 3번이요.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 안전불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했을 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지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소위 연체료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어떻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분 하면 복잡해요. 건물분 재산세 납기가 지금 아까 7월 31일이었었죠? 근데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서 물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7월 31일까지 안 내면 원래 가산금 등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7월 30일 전에 물납 허가 신청을 해서 나중에 물납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확정된 날짜가 8월 1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납하려는 사람은 자 10일 전까지 납세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 등에 신청한다. 큰 의미 없고요. 여기서는 특이한 게 답이 됐어요. 물납 신청 후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허가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형태 지문이 5번. 그래서 우리 1,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제 개인적으로는 과세 기준 현재 시가 이게 제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게 주요 이슈고 이게 이제 변경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 강남구와 지금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성남시에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얘기 잘 안 되게 되면은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또 변경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기존의 물납 관련해서 제일 난이도 어렵게 구성했다. 또는 이제 좀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출제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재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건물분 재산세 납부 9월 30일 틀렸죠? 건물이 먼저 보인다고 그래서 7월 31일까지죠. 2번.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자, 공부상 현황하고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실상 현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사실상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그때 공부상 현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저런 거 있잖아요. 전답, 과수원 같은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같은 경우는 어떻다? 0.07%의 분리과세,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목은 전답, 과수원, 뭐 전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허가 없이 거기다 형질 변경을 해서 건물 같은 걸 지어놓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현황은 지목의 대가 될 것이고 공부상 현황은 뭐가 바로 전이라고 돼 있을 때 이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담당 세무 관련 공무원이 일 없이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을 다 확인을 못하니까 귀찮으니까 얘들이 일괄적으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겠지만 법에서는 사실상 현황하고요. 공부상 현황이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당연히 판단한다. 요건 이제 나중에 소득세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 무조건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강조했던 거죠. 바로 C7, C6 이런 얘기하면서 토지는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합산이 있다. 주택은 어떻다? 주택별로 그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매번 나올 수 있고 틀리든 맞든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다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개별 필지 단위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은 그것끼리 다 묶어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주택은 어떻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안양시에 집 3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묶어서 과세 표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각각의 주택 단위로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 장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답은 맨날 나왔던 거. 물납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허가 받아서 다 물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30회 때 답을 4번 뽑았네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C6 가야 되죠. 시가 표준은 곱하기 100분의 60 해서 아까 토지 건물의 경우 C7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주택은 C6 이렇게 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 분납이 한번 답이 되긴 했는데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다 뭘 가지고 물납을 가지고 주로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자, 그 지자체 관할구역도 강조했었고 1,000만 원 초과도 항상 깔려 들어가게 되는데 포인트. 자, 물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 물납 대상 부동산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준을 현재 1월 1일 아닙니다. 6월 1일. 이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징수 등 틀린 것을 고르시어서 끝머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2번요. 고지서당 한 장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해서 납기. 자, 별장 외 주택에 대한 납기와 같다라고 해서 좀 응용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가 표준에 곱하기 60%. 이걸 과세 표준으로 삼았었고요. 별장은 100분의 44%를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별장 외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된다. 자, 그러나 납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어. 주택은 반반. 그런데 납월세기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좀 어려웠던 질문, 답은 아니네요. 4번 질문, 국가 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 등을 모두 폐지한다 해서 우리 보통 징수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라고요? 가산금. 자, 기본적으로 3%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내면은 매달 추가적으로 하여튼 숫자 더럽게 복잡한데 중가산금. 근데 가산금 관련해서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국가 지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금을 안 냈다 할지언정 거기다가 자기 살림인데 또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자, 신탁법이라고 해서 자,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외웠던 게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외우기 뭐라고요? 다른 재산. 키워드는 압류. 그 앞에는 뭐라고요? 다른 재산 이렇게 가야 되죠. 다시 키워드는 뭐가 되고 압류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그 앞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다른 재산 해서 키워드 압류할 수 있다. 그 앞에는 뭐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다시요. 압류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압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떻다? 다른 재산.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회 때 나왔고 좀 어렵게 구성을 했고 답을 5번을 뽑아놨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앞에 내용 대충 알게 되면 찍기를 유도했던 그런 문제였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탁 재산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주제 내에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부터는 간단한 문제고 옛날 문제죠. 자, 과세관청 결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어디에서 구성이 되냐면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것이 보유과세, 지방세, 재산세였고요. 보유과세, 보유세로서 국세는 뭐가 된다? 바로 종부세라고 이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 조세 정책론 파트에서 논의가 되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건 좀 오래전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세라고 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결정, 그러니까 보통 징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지금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둘 다 가능한 지방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물납도 가능하다. 이 문제는 원래 그 당시에는 물납, 분납이 가능했던 것이 종부세도 있었고요. 양도소득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행법에서 물납이 다 폐지가 됐어요. 종부세도 물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만 어떻다? 물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보니까 자, 재산세 나와 있죠?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재산세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물납, 분납이 가능한 것은 뭐가 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겠고요. 자, 분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늘리면 안 돼요. 종부세라고 하는 거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물납이 허용되는 건 뭐에 한정한다? 재산세에 한정하게 된다. 다만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조세 총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주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종부세 이어보겠습니다.